시기죠. 그 후에 12세기 이후에 가마쿠가 막부가 등장을 했는데, 자, 그러면 이 석간정치는 9세기 말에서 10세기 말까지, 여기 고치세요. 11세기가 아니라 10세기 말이에요. 예. 왜 석간정치냐? 자, 처왕이 그 당시에는 태어나면 외가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왜 외가에서 자랐냐면, 그 당시 이제 결혼 풍습이 방혼제였거든요, 방혼제? 그래서 처왕이 여러 여자들 거느리잖아요. 그래서 처왕이 여러 여자들을 자기 궁정에 같이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외가 같이 그냥 따로 살게 해, 자기 집에서. 그리고 처왕이 이렇게 방문을 해. 그래서 하루 자고 하면 또 애가 태어나잖아요. 그 애가 궁궐에서 자라지 않아요. 누구에서 자라겠어요? 예, 여기 외가에서 자라. 그러니까 당연히 외할아버지의 말을 어떻게 해? 어릴 때부터 들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얘가 청왕이 되면 외할아버지가 어린 나이에 청왕이 되면 센소코 석정이 되고, 그 다음 이 사람이 성인이 되면 간받고 해가지고 간백이 되죠. 그래서 이 석정과 간자를 빼서 석정과 간백을 빼서 앞자리에 석간정치라고 해요. 석간정치. 예. 그리고 일본어는 세칸정치라고 해요. 세칸정치. 예. 그래서 이렇게 석간정치가 했던 시기가 요 시기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하여튼 다시 돌아서 130페이지 돌아서 비대천도한테 석간이 주도하는 정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한 거다. 이거는 헤이안과가 관련된 거죠. 헤이안 시대. 보통 10세기에서 보시면 되고, 자, 비대천도한테 일본은 대외관계를 끊고 고유의 독자적인 국풍문화를 발전시킨 것은 마찬가지 이것도 헤이안 중기 때, 후지야나 시기, 국가가 이제 장악했던 시기고요. 자, 그 다음에 신을 천도하는 귀족과 사원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목적이 있다. 맞죠? 귀족은 주로 후지하나씩, 사원은 동대사 같은 불교 세력들을 견제하는 거죠. 이건 헤이안코뿐만 아니라 나가오카코나 헤이초코 천도 이유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시에서 외왕은 다이카게 시는 당의 제도를 보면 중앙집권 제도를 했다. 이거 7세기 때인데 시기적으로 맞지도 않고 주로 이제 어릴 때요. 나니아코죠. 저 해변에 있는. 그래서 나가노 황제가 견수했던 나가도미노 가마타리와 손을 잡고 그 당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백제가의 소가시를 처단하면서 이제 다이카게시 일어났죠. 자, 그래서 답이 4번이죠. 예. 이 문제를 풀려면 상당히 좀 어느 지식이 많이 있어야 돼요. 일본사 지식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쭉쭉 넘어가서 이제 27번 문제를 풀어보죠. 27번. 자, 이건 중국사인데, 이 중국사는 쉬워요. 이제 고등학교 정도의 지식이 있으면 되게 다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이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 수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제 수나라의 정책에 대해서 물어봤죠. 보통 당나라의 정책은 누가 다 계승한 거야? 수나라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수당이다 보니 연칭할 만큼 하는데, 여기에서 물어본 것은 수나라 문제와 양제 정책을 이제 말해요. 자, 수나라 황제들의 정책 목적은 중앙 집권을 이제 건설하고요. 그 다음에 남과 북이 오랫동안 분열돼 있었죠. 그래서 남북 융합 정책을 통한 민식 수습 정책과 국가 재정 정책, 그 다음에 예전에 동아시아 국제 질서, 조국 책봉 관계를 보고시키려고 했어요. 외교적으로. 자, 여기 보면 기현수를 볼게요. 자, 군전제, 조용제, 부병제를 당으로 계승되었다. 예, 맞죠? 예, 남북조 시대 때 형성된 군전제, 조용제, 부병제를 여기에서 수나라에서 재정비하고 이걸 누구한테 넘겼어요? 당나라한테 넘겼죠. 그래서 수나라의 계양 육령에 보면 이 삼성육부제나 군전제, 조용제, 부병제 같은 다 명시되어 있어요. 율령 체제 안에. 이것을 당나라에 넘겼다. 예,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수나라 때 처음으로 실시한 제도가 무슨 제도죠? 과거제도죠. 이 과거제도를 하는데 이 과거제도 안에 수제과, 명령과, 진사과 이런 것들인데 나중에 수제과는 없어졌죠. 이 수제과는 관리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제 보는 건데 만약에 이 추천받은 관리가 나중에 관리가 돼가지고 나쁜이 됐다. 그럼 추천한 관리가 또 처벌받았기 때문에 추천 안 해줬어. 그래서 후에 이제 당나라는 명령과 진사과 이렇게 했죠. 초창기 때는 이 과거제도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과거제도가 발휘된 건 언제 때요? 송나라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관리 선발제도 이제 정착이 됐죠. 그래서 언제까지 유지됐죠? 강서 신종까지 유지됐죠. 그래서 거의 1000년 동안 유지했는데
이 과거 제도는 베트남과 한국에도 영향을 줬고요. 그 다음에 유럽에도 영향을 줬어. 왜냐면 예전에 유럽 사람들은 시험을 통해서 인재를 선발하는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이때부터 이제 중국에서 배워가지고 그 시험을 통해서 관리를 선발하기 시작하죠. 네, 지금도 우리가 각종 고시들 있죠. 사법고시, 뭐 임용고시, 수능고사 다 어디에서 파생되는 거예요? 개념이 이 과거에서 나온 거예요. 과거에서. 예, 아주 특이한 제도죠. 이 제도가. 자, 그 다음에 디귿을 보면 그 불교인데, 자, 그 당시 이제 그 수나라는 불교를 정비했어. 특히 남북주의 불교를 통합하려고 했는데, 그때 나왔던 그 수나라 때 성립된 불교가 청태종이라든지 하엄종이라든지 법상종이라든지 한번 들어본 종교들이죠. 근데 이제 그 선종은 원래 이 선종의 기원이 달마대사가 이제 와가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선종이 성립된 시기는 그 당 초기 때 해냉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성립됐어요. 그래서 수나라 때가 아니라 당송 시대 때 널리 유행했던 거예요. 이 선종은 상당히 중국적인 종교죠. 상당히 중국적인 거고, 이거 선종과 함께 또 그 당시 이제 당나라와 송나라 때 형성된 종교가 뭐야? 정토종이죠. 네, 정토. 선종은 주로 중국이 지식인들이 믿었고, 정토종은 이제 뭐냐면 대중들이 널리 보급됐죠. 근데 우리나라 선종은 좀 약간 특이하게 이 선종이 뭐예요? 지식인들보다도 뭘 누가 믿죠? 대중들이 믿는 종교를 했지만 중국의 선종은 좀 지식인들이 믿는 종교예요. 지식인들이 선호하는 종교였다. 잠깐 이제 그 오타가 있는데 그 138페이지에 보면요. 138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네. 거기 보면 이제 그 지식인 중심으로 널리 확산되어 정토종과 함께 중국적 불교를 자리 잡게 되었다. 네. 정토종을 고치세요. 정토종. 네. 정통종이 아니라. 네. 자, 그래가지고 있고, 그래서 선종은 당나라 때 유행한 종교죠. 그 다음에 니을 보면 뉴양 부근의 중심은 북으로 탑권, 그 다음 남으로 여왕을 잇는 대동맥을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잠깐 보면 운하를 만드는데, 자 140페이지 보세요. 140페이지. 자 수대 대운하가 있는데, 예전에 대운하는 그 한나라 때부터 조금씩 만들었다가 양제와 문제에 거쳐갖고 정비되기 시작하죠. 자, 대운하도 여러 개가 있어요. 낙양과 탑군이 있는 영제거. 요때 탑군이란 건 오늘날 베이징이죠. 탑군에까지 이제 연결시킨 것은 어딜 치기 위한 거죠? 고구려 원정을 하기 위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경구와 여왕까지 있는 강남항. 그 다음에, 해수에서 이제 항하까지 이어가는 통제거 등 이렇게 큰 운하 세 가지를 나눠볼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문제 때 이제 만들어진 강통거, 상향동, 이런 운하도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북으로 탑군까지 연결한 영제걸 말하는 거고, 남은 여하까지 연결한 걸 강남항을 말한 거죠. 그래서 이 대운하를 통해서 강남의 물자가 강구로 연결되고, 그래서 강남과 강구 간의 어떤 물자 교류가 활발히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삼국은 물론 외도 사실을 파견하여 순을 중심한 조공지세에 참가했다. 맞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어떤 시대였냐면 일본의 세이코 조정이었어. 세이코. 야마토정의 세이코. 이 세이코는 여자 황제죠. 일본 최초의 여자 황제인데, 자 이때는 478년에 외항부가 파견하고 나서 거의 120년 동안 단절됐다가 오랜만에 이제 뭐냐면 파견해 온 거야. 조공을 바치고. 이때 최초의 견수사를 파견했는데 사자를 이제 2번이나 파견했어요. 이 세이코 때. 양제와 문제 때 파견했는데, 자, 근데 바치는 문서가 상당히 건방지죠. 그럼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 당시 이제 견사 때, 문제 때 이제 파견된 사실 뭐라고 했냐면, 외항을 청을 형으로 삼고, 이를 제로 삼는다 하면서 큰 소리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양제 때 파견된 국서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해가 뜨는 동방의 천자가 해가 지는 서방의 천자에게 국서를 보낸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중국 입장을 때 건방진 거죠. 근데 중국 항자 더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이제 받아들였어. 왜냐하면 누굴 견제하기 위해서? 고구려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같이 배중성이라는 뭐냐면 사신을 같이 따로 보냈죠. 근데 그 멍청하게 일본 사신이 뭐예요? 국서를 잊어먹고 이제 청왕한테 혼을 나고 유배를 당하고 그랬는데, 자 하여튼 그 당시 일본도 그 당시 조공실수에 동참을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이 문제는 일본사와 관련된 거죠. 예, 답은 틀린 거니까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8번을 보죠. 28번. 자, 이 문제는 중국사지만 정한의 남해 원정을 물어보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뭘 알아야 되겠어요? 이거는 이 문제 풀려면 동남아시아사하고 인도사를 알아야겠죠? 예, 28번이요. 141페이지. 자, 지도는 7차에 걸친 정한의 남해 원정도다. 항해 당시 지역 정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남해 원정은 언제 있었죠? 영락제 때 일어났죠? 시기적으로 몇 세기 정확하게 1405년에서 시기적으로 1441년 15세기 초에 일어났던 거야. 15세기 초. 자, 그 당시 이제 그 명나라의 영락제는 집권 가정에서 자기 조카였던 건무제를 제거하고 무력으로 이제 뭐냐면 즉위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성리학적 가치가 입각할 때부터 왕권의 정당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권의 정당성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대의 원정을 해서 강력한 힘을 보이고 그래서 몽골을 침공하고 몽골을 공격해서 친정을 하고요. 그다음 7차례 정한을 시켜서 원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정한은 그 당시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캐나다를 원정하게 되는데 당시 성곽은 상당히 컸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길이가 137m나 되고 9개 큰 돛대가 있고 했는데 자, 이 정한의 대원정을 거치고 나서 동남아시아와 인도, 아프리카에 대한 중국의 지식이 어떻게 해요? 늘어났죠. 그리고 그 중국인들 해외 진출이 본격화돼요. 그래서 오늘날 동남아시아의 화교 사회를 형성하는 큰 배경이 되었죠. 자, 그래서 이 정한의 대원정은 중국사에 상당히 큰 의미 있는 사건이다. 근데 문제는 영락제가 죽고 나서 그 후에 황제들이 어때요? 완전 없애버렸죠? 그래서 배도 파괴시키고 관련된 기록도 다 없앴어. 그래갖고 완전 첫째 세국정책이었는데 그래서 지금 정한에 대한 대원정에 관련된 기록들은 공식 사서에는 없어요. 뭘 통해서? 민간이 쓴 기록문이나 아니 소설책이나 그걸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그 당시 정한의 원정이 있을 때 15세기 초에 그 당시 동남아시아 사람과 인도 사람을 이제 한번 보죠. 문제를 통해서요. 자, 1번을 보면 베트남 북부의 내왕조가 명예 지배를 물리치고 유교 문화를 바탕으로 국가의 기틀을 잡았죠. 예. 이 내왕조는 예전에 이제 초창기 때 내왕조 상립하기 전에 명나라 지배를 좀 받았어요. 20년 동안. 근데 이제 내라이라는 사람이 명나라를 물리치고 세운 왕조인데요. 형식적으로 명나라의 교공사절단을 파견하고 책봉을 받으면서 내부적으로는 군주를 황제라 칭했어요. 그리고 자기 국호를 대원이라고 정했죠. 자, 이걸 무슨 체제라고 하죠? 내제 외양 체제를 이제 하죠. 그리고 문화적으로 유교 지배 체제가 확립됐고요. 그래서 니 왕조와 쩐 왕조 때는 유교는 내세웠지만 불교 세력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유교 이념이 정치 이념으로 정착되지 못했는데 내왕조 때 들어와서 국자감이 부활되고 3년마다 과거제가 실시하고 관리가 등용하는 등 성리학의 복음 도입을 통해서 내왕조 때 유교가 일종의 국가 어떤 이념으로 정착되기 시작했다.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왕조 때 성리학이 보급됐긴 했지만 널리 보급되지 못했어요. 내왕조 때 정치 이념은 성리학이 아니라 뭐죠? 이거는 한당유학이에요. 한당유학. 자, 그 베트남의 유교 전파 과정은 보충자료 2번에 있거든요. 보충자료 2번. 베트남 유교 전개하고 147페이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동아시아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니까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내왕조 부분이. 자, 그 다음에 타이족인데 타이족에서 아유테아 왕국이 변홍사 해상무역 및 안정적 국제관계를 바탕으로 번영을 놓았다. 맞죠? 그 당시 이제 타이에서 아유티아 왕국이 있었어요. 아유티아 왕국은 14세기에서 18세기 때 세워진 왕국이죠. 예, 그래서 수구타이를 멸망시키고 주변 미얀마와 캄보디아를 투쟁하면서 했는데 이들은 중국의 정치 이념을 수용해서 묵무관을 토대로 해서 육군을 중심으로 관료제도를 확립했고요. 그 다음에 농사와 해상무역이 발달됐다고 해요. 특히 해상무역의 경제적 비중이 되게 컸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서양과 통상하고 특히 우리나라에도 사절단을 파견했어요. 조선왕조 실력이 그게 보이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누구한테 망하냐? 미얀마의 꽁바요 왕조에게 멸망하고 이 꽁바요 왕조가 잠시 지배를 했다가 타이를 지배했다가 다시 누구에서 하냐면 오늘날 타이 왕조였던 자크리 왕조에서 이제
물러나게 되죠. 공격을 받고. 그래서 자크리아 왕조가 타이를 계속 지배하게 되죠. 예전에 그 작년에 무슨 왕조가 나왔죠? 수구타이 왕조가 나왔죠. 그럼 이번에 뭐가 나왔어요? 아이티아 왕조가 나왔죠. 그러면 이번에 뭐가 나왔어요? 지금 현 왕조인 자크리아 왕조가 나오고 있죠. 자크리아 왕조. 자크리아 왕조 좀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찾아가지고.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이슬람 국가의 물라카 왕국의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중국과 인도를 잇는 중개모역으로 번영을 누렸다. 자, 물라카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세요. 물라카. 여기 물라카 해협 있죠? 여기 말레이 반도 끝에 있어요. 오늘날 어디에 싱가포르요. 예. 이 물라카 해협은 많은 배들이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해. 특히 평서풍, 계절풍이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동쪽에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계절풍과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계절풍이 만나는 지역이 이 물라카예요. 그러니까 모든 선박들이 동서교를 한 바닷길을 동서교하는 선박들이 항상 어디에 들르겠어? 이 물라카를 하죠. 그래서 여기 부근에 배들이 지금도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뭐가 많겠어요? 해적들이 많아요. 하여튼 이 물라카 왕국인데 이 물라카 왕국은 그날 슬라비자 왕족이 당시 어촌이었던 말라카의 세운 왕조예요. 예. 자, 원래 초창기 때는 이제 중국하고 이제 교류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뭐냐면 아까 정하의 대원정을 할 때 그 이들의 이제 조공을 바치고 중국의 조공을 바치고 한때 명나 해군기가 거기에 이제 설치되고 그랬어요. 자,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영향을 받아서 이슬람교 개종을 했죠. 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슬람화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물라카 왕국이 개종되면서 주변에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너도나도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이슬람 왕국 개종이 돼요. 이슬람으로. 네. 자, 물라카는 그 지혜적 위치 때문에 서양세계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았어. 16세기 때 이 물라카 왕국은 포르투갈도 멸망했고요. 후에 이제 네덜란드, 영국의 지배를 거쳐가 지금 말레이시아도 독립해 나갔죠. 네. 자, 그 다음에 남인도의 비자르 나가르 왕국은 중국, 유럽, 동아프리카에 있는 동서교로서 번영을 주었다. 맞죠? 그 당시 이제 그 15세기 초반에 그 뭐냐면 인도는 어떤 시기였냐면 북쪽에는 뭐가 있었죠? 델리 슐타 오왕조가 있었고 남쪽에는 데카고 남쪽에는 비자르 나가르 왕국이 있었어요. 야, 비자르 나가르 왕국은 그 당시 이제 무역이 상당히 번영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비자르 나가르의 중심 도시였던 캘리커에는 고급 면직물과 향로 교육 등으로 유명했고 했지만 이 비자르 나가르는 10세기 이후에 이슬람 침략으로서 멸망을 하게요. 쇠퇴했다가 17세기 때 멸망하게 되죠. 예, 무굴 제국에서.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자, 이게 틀렸죠? 북인도의 이슬람 국가의 무굴 제국은 간용적인 종교 정책을 바탕으로 데칸 공원을 세력을 확장시켰다. 자, 무굴 제국은 몇 세기 때죠? 예, 이 무굴 제국은 16세기 이후죠. 그러니까 후에 100년 이후에. 거기에 이제 무굴 제국 간용적인 정책을 했던 사람은 악바르고, 그 다음에 데칸국까지 세력 확장해서 인도 무굴 최고 영토를 획득했던 사람 아우당 제국이죠. 예, 그래서 이거는 좀 약간 좀 문제 자체도 좀 잘못되고 시기 좀 맞지도 않아요. 예,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죠. 5번. 자, 악바르 대제하고 아우당 제국의 어떤 차이점은 수능이 나는지 이런 것도 많이 나오니까 꼭 외워두세요. 자, 거기에 제가 어디 시간에는 보충자 4번에 실어놨거든요. 한번 보시고요. 잠깐 수정 좀 해볼게요. 수정, 설명 내용 중에 수정할 내용이 있어. 143페이지 펴보세요. 교재 중에 좀 잘못됐는데, 거기 그러나 인두세 부활 있죠? 예, 거기 악바르 대제 자신도 신두개 공이 죽고 6대 아우당 제국 황제는 데칸 이난까지 진출하여 무굴 제국의 최대 영토를 확보했다. 그러나 인두세 폐지가 아니라 부활이죠. 예, 고치세요. 인두세 부활. 예. 자,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봤고요. 29번 문제 보자. 29번. 자, 밑줄 정책의 영향으로 오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데 보시오. 자, 이거는 한문으로 적혀있지만 예전에 나왔던 사료예요. 기출 사료도. 한 2번 정도 나왔어. 이거는 이제 뭐냐면 강희제 때 성세 형세점을 공표했어요. 성세 형세점. 강희제 때 공포된 그 한국 칙령인데, 자, 이 형세점을 공포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때 이제 뭐냐면 어떤 일정 연도에 이 발표한 연도 있죠. 강의제를 기점으로 해서 요 이후 이전까지 태어난 사람은 요 친령이 발표한 이전까지 태어난 사람은 계속 뭘 내야 돼요? 정세를 내야 돼. 그렇지만 이 친령이 발표된 후부터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정세를 안 내도 된다는 거야. 정세는 뭐죠? 우리가 이제 일조편법 때 뭐와 뭘 걷는다고 했어요? 지세하고 정세를 걷죠? 예. 정세라는 것은 성인 남자들에게 걷는 세금이야. 성인 남자들에게. 자,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세를 내는 인구보다도 정세를 안 내는 인구가 점점 어떻게 돼요? 많아지겠죠? 그래서 나중에 옹정제 때는 아예 이제 정세가 의미가 없죠? 거의 되면 안 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세와 지세 중에 뭐만 내겠죠? 네, 정세를 폐지하고 지세만 내겠죠? 지세만. 지세를 내겠다는 거는 모든 세금이 토지세로 직결됐다는 거야. 네, 직결. 그래서 무슨 제도라고 해요? 이걸 지정음제라고 하죠? 그래서 지정음제의 어떤 기반이 잃었던 그 뭐냐 칙령이 성세 형세정이에요. 명나 그 청나라 때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지정음제가 실시되면서 이제 지세가 꼭 부세가 되니까 국가 권력도 점점 누구의 편을 들게 되는 거야? 지주의 편을 들. 예를 들어 지주와 농민 간의 싸움이 있을 때 항저운동이 일어날 때 지주 편을 들어줘야지 지주가 뭘 많이 내겠어요? 세금을 많이 내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걸 계기로 신사 지배체제, 지주 지배체제가 점점 강화되고 국가의 성격도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기출문제. 자, 하여튼 그 다음 왜 이런 것들을 이제 했냐? 자, 그 당시 이렇게 발표할 수 있었던 건 강의제 때가 여러 가지 이제 긴축재정, 강의제 같은 건 검선생활만 했죠. 명나 황제와 달리 긴축재정과 농업 생산량이 늘어났고 청나라가 나오는데 정권이 안정됐던 시기야. 이제 뭐 그 3번에 난이 진압되고 정성동남도 이제 진압되고 그 만주 지역 그러니까 대만도 이게 그 점령하고 이때죠. 그래서 이 당시 이제 그 어느 정도 재정을 만회한 상태에서 명나라의 재정 파탄을 어느 정도 만회하고 재정이 철저히 넘기는데 그런데 이제 그거 또 사회 문제가 생겼어. 어떤 사회 문제가 생겼냐면 풍요한 가운데서 또 이 풍요 혜택이 누구한테는 돌아가는 거야? 지주한테만 돌아가고 지주들이 자기가 내야 할 지세들을 누구한테 전가시키죠? 소작인들에게 전가시키죠. 정세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이게 이제 풍부하니까 이제 체제를 계속 안정시키기 위해서 농민의 지시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냈던 것이 뭐냐면 성세, 형세정이라는 칙령이죠. 네. 자, 그럼 이 시대 때는 주로 어떤 시대 때요? 시기적으로는 17세기 때죠. 17세기 때. 16세기에서 17세기 때는 이 시대를 명말 청초 시대라고 하는데 이 시대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는 자본주의 맹하돈 시대죠. 내재적 발전 시기. 우리나라의 어디와 비슷해요? 조선 후기와 비슷해. 그래서 나름대로 자본주의의 어떤 맹하가 싹 떴던 시기가 이 명말 청초 시기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지금 특징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보죠. 자, 기억을 보면 봉천, 강시, 윈남, 타이현 등 중 인구의 이동이 해봐야죠. 맞죠? 그 당시에 그 뭐냐면 청나라 때는 인구가 급증했어. 명대까지만 해도 인구가 1억이었거든요. 근데 요 강의제가 이걸 반포하고 나서 인구가 확 증가해. 매억으로.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뒤에 있는 보충전 이렇게 딱 팍 튀죠. 4억까지 올라가. 요 4억이 증가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두 가지가 있죠. 사회적 증가하고 자연적 증가를 볼 수 있죠. 사회적 증가는 뭐 때문에? 이것을 공표하고 나서 예전에 호적신고 안 했죠. 남자들 태어나면 남자애가 이제 너도 나도 뭐냐면 호적신고를 하는 거야. 왜냐면 호적신고를 안 해도 세금을 안 내니까. 그래서 이제 인구와 이제 국가 통계성에 이제 잡히게 됐고 자연적 증가 같은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농업 생산이 발달되고 그리고 감자나 고구마 같은 구황작물들이 또 남미 지역에서 가지고 오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먹고 살만한 거야. 그 다음에 애들 어떻게 많이 내겠고 많이 나고 부양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항구지가 개척되고 그리고 예전에 잘 살지 않았던 봉초나 강시나 사천이나 원남이나 타이안지도 이민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이주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인구가 이렇게 증가되기 시작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인구가 증가되고 했던 것이 농업생산 발전 결과도 있지만 이게 청나 중후기에 들어가면 인구가 이제 계속 증가되는데 문제는 농업생산력 증가되긴 증가되죠. 예.
근데 인구는 더 빨리 증가돼. 그러니까 멘델슨의 표현을 빌리자면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반면에 그래서 식량은 산수급수적으로 증가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사람들이 1인당 먹을 수 있는 양이 줄어들게 되니까 나중에 이것이 불만은 이제 나타나게 되고 청나라 말기 때 농민 폭동이 일어나던 배경이 되죠. 그렇지만 나름대로 이 당시에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의 뭐가 있었다? 나도 농업생산 발전도 있었다는 걸 이제 보면 되겠죠. 자, 일단 봉천, 강시, 윈남, 타이안 등지의 인구 이동이 해봐줬고요. 그 다음 강감세사를 정부에 파견해 은강을 개발하고 상사를 징수했다. 이거는 명나라 말기 때죠. 만력제 때. 예. 그때 만력제 때 뭐 보베이 반란이라든지 조선 임진왜란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주 토사였던 양음료 같은 사람들이 반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많은 군사비가 필요하고 그때 이제 군사비를 벌충하고자 강세와 상세를 징수하죠. 특히 어디에 징수하냐면 강남 지역에 징수하게 돼요. 그래서 환관들을 강남에 강gan세를 파견해서 은강을 징수하고 그러니까 강세를 징수하고 상세를 징수하게 되는데 너무 이게 뽑아내다 보니까 나중에 강남 지역에서 뭐가 일어나죠? 직용의 병 같은 게 일어나죠. 그래서 이거는 명나라 말기 때 얘기고요. 자, 의무적으로 야기된 극시간 경기 침체가 회복되어 생산과 유통이 활발했다. 이것은 그 명나라 중기 때 얘기예요. 15세기 말에서 16세기인데 자, 명나라 중기에 들어가면 은이 이제 뭐냐면 상품화폐 경제 화폐로 사용되게. 근데 중국에서는 은강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은이 자체적으로 공급을 못 받으니까 은이 어떻게 돼요? 부족 현상이 나죠. 이건 이제 돈이 부족한 거야. 이걸 뭐라고 하죠? 전황이라고 하죠. 전황. 디프레이션이 일어나요. 경기가 막 침체되고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때 때마치 어디에서 들어오게 멕시코와 은나라 멕시코와 일본의 은이 유입되죠. 왜냐면 은가를 오르니까 세계 시중보다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 은가보다 2배를 뜬 거야. 그러니까 많은 은들이 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중국에 가면 비싸게 팔 수 있다. 그러니까 다 어떻게 중국어 유입돼 들어와요. 예. 그래서 은이 유입되면서 이런 것들이 다시 이제 그 정황이 회복이 되죠. 예. 그리고 이제 도자기나 뭐 비단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팔면 또 은도 많이 들어오고. 예. 자, 근데 이것도 있지만 명나라 시기도 있지만 요거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어요. 제가 이제 했는데 이 시기들 이제 정성공 세력이 진압하기 이전에 1682년에 이전의 시기로 볼 수 있다고 이제 견해도 있거든요. 왜냐면 그때 그 강희제 때 뭘 반포하죠? 청계령을 반포하죠. 해안에 있는 사람들 다 내륙으로 이도시키죠. 심리 이내로. 그리고 해안과 그 당시 반청 세력이었던 정성공 세력을 어떻게 해요? 차단시키잖아요. 네. 그때 이제 잠시 해외 무역이 어떻게 되는 거야? 차단되면서 해외에 들어온 운이 어떻게 해요? 유입이 차단이 돼요. 그래갖고 잠시 경제에 혼란이 있었어요. 전황이 있었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 문제가 있었는데 다시 이제 그 강희제가 이 정성공단을 진압하고 나서 1682년에 어떻게 해금령을 풀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해외에서 은이 유입되면서 경제가 다시 살아났다. 그런 전례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게 뭐냐면 2차 시험에 무슨 문제가 나왔어요? 청계령 관련된 문제가 나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청계령 시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청계령 실시한 시기 1682년 이전, 그러니까 청계령 해체된 그 이전으로 볼 수 있긴 있는데 하여튼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네. 자, 하여튼 시기적으로 안 맞아. 이건 후에 발표된 칙령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를 보면 가세 대상을 토지로 한정하여 세금을 효율적으로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었다. 맞죠? 지정문제 실시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었죠. 이걸 하고서 이제 나중에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답은 기획하고 니을이 되겠죠. 예, 그래서 한번 이제 바꿔요. 그래서 지정문제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명말 총초 때 사회 경제적 변화들을 좀 정리해 두세요. 예. 자, 그 다음에 30번 문제인데 30번하고 31번 문제는 되게 어려워요, 이게. 이거 어느 책에서 냈는지인데 되게 간신히 찾아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놨는데 자, 이것은 좀 쉬었다 할게요. 예.